예, 원재입니다. 예, 오늘도 저번 시간에 저번 한 거에 같이 저희 서영 원철 스님의 아주 오래된 시에서 찾아낸 삶의 해답 이 글을 한번 하나 골라서 읽어보고 한번 그에 대한 설명을 좀 곁들여서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래 책에서 제일 첫 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서문 있고 들어가미가 있고 그 다음에 첫 글이 있는데 첫 글을 제가 읽긴 읽었는데 소개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방송 영상으로 찍을 때 하는 게 뭐냐면은 그냥 툭 펼쳐서 그냥 해요. 그거를 그런 성향이 좀 강해요. 강해가지고 펼쳐지는 대로 그냥 얘기하는 편이라서 그런 게 있고 사실 어록도 여기 어록이 있지만은 하고 싶다 한다면은 어록 들고서 그냥 툭 펼쳐서 그거 해요. 그거 하는 듯한 성향이 강해요. 그냥 봐서 뭐 인연에 맞게끔 펼쳐지겠지 뭐 이 생각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대부분 할 얘기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사실 이 책에서 아주 오래된 시에서 찾아낸 삶의 해답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형식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첫 글을 한번 읽어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글은 뭐냐면은 측천무가 백비를 남긴 까닭 백비 그러니까 백비 아무것도 쓰여져 있지 않은 비석을 남긴 까닭은 해가지고 그 글이에요. 한번 읽어보고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고불용 전환석 노상행인 92 이름이 높으면 돌덩이에 새길 필요가 없다. 오가는 사람들의 입이 바로 비석이다. 그쵸? 이거 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난다. 제가 그 어렸을 적에 중학교 2학년 때 그 밀란 쿤데라 소설을 읽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세계일주 측에서도 언급하고 가끔 이제 방송에서도 언급하는데 제가 밀란 쿤데라를 이해해서 읽은 게 아니라 그냥 폼 잡으려고 읽었어요. 폼 잡으려고. 그때 이제 제가 중2 때 제일 처음으로 산 소설이 불멸이라는 소설이었는데 그 불멸도 그래요. 사람은 죽지만은 그 명성은 계속 사람들의 입에서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하지? 인구에 왕래한다 뭐 이런 말인가? 뭔가 있어요. 까먹었는데 잠깐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그렇지만은 그게 불멸이라는 거죠. 불멸. 사람은 죽지만은 그 명성, 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어떤 이야기거리, 그게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비석보다 하나의 그 사람의 어떤 커리어보다 크게 퍼져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왜 이런 게 나왔는가 한번 설명을 하죠. 중국 선종의 시조인 달마대사는 파격적인 인물이었다. 삶 자체가 기존 사상의 틀로는 설명이 어려운 격을 뛰어넘는 대장부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격을 뛰어넘는 대장부, 이게 출격 대장부라고 해요. 이제 격을 밖으로 벗어나는 대장부였다. 그의 평가에 대하여 이런저런 말들이 분분하자 강소성 진주 장로산에 머물고 있는 분선사는 모든 썰을 일축하는 한마디 개송을 남겼다. 하긴 고착된 견해를 가진 인물들이 어찌 달마대사에 대해 감히 이러쿵저러쿵 하며 입을 댈 수가 있겠는가. 차라리 그저 오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상식에 맡기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일이다. 해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하잖아. 달마대사가 옳거니 그르거니 저거는 잘못됐거니 저거는 이렇게 고쳤어야 할 거니 뭐 사람들이 이렇게 담화를 해요. 뒷담화도 하고 앞담화도 하고 달마대사 앞에서 앞담화 못 하겠죠.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달마대사가 참 기이한 이제 대단한 인물이었다는 게 좀 느껴진 게 뭐냐면은 가끔 이제 중국의 무협 영화 보면은 달마대사의 어떤 시신 유해 그거를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는 이제 무린관의 어떤 쟁투가 있어요. 그런 장면들이 좀 나와. 달마대사의 어떤 뭐 굉장한 기공이 있었는데 내공이 있었는데 무슨 뭐 단련법이 있었는데 그런 걸 뭐 서로 습득해 가지고 서로 뭐 그거를 얻으려고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오래 사는 그런 기술도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중국 무협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이걸 보면서 제가 또 이런 생각이 났어요. 돌덩이가 높으면 이름 새길 필요가 없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시일이 지나서도 사람이 죽고 나서도 100년간 1000년간 막 어떤 설왕설래해 평가가 있어. 그럼 사실 그게 대단한 명성인 거죠. 영향력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 예전에 이게 최근에가 아니라 쇼미더머니 지금 12까지 했나? 10? 근데 10 할 적에 악동 뮤지션 아시죠? 수연이와 저 찬혁이 이수연과 이찬혁 이렇게 같이 활동하는데 이찬혁이 쇼미더머니 10 무대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첫 가사를 뭐로 했냐면은 어느새부터 힙합은 안 멋져라고 했어. 힙합은 안 멋져. 쇼미더머니 나와서 힙합 경연 프로그램에 나와서 어느새부터 힙합은 안 멋져라고 선언을 한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또 무슨 대사가 있었냐면은 가사 중에 쇼미더머니가 세상을 망치는 중이야 이런 걸로 얘기했어요.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찬혁이 얘기했잖아요. 이찬혁은 악동뮤지션에서 굉장히 유명한 보컬이죠. 물론 이수연이가 굉장히 잘하지만은 이찬혁은 곡을 만들잖아요. 곡을 만들고 굉장히 자기 쇼맨십도 있고 자기 어떤 아이덴티티도 분명해요. 음악가로서 그런 친구인데 그렇게 쇼미더머니에서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던졌어. 자기 랩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창모라든지 저스티스. 전 저스티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스티스 엄청 잘해요. 저스티스도 그렇고 머시베놈이라든지 박재범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힙합 씬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새부터인가 힙합은 안 멋져에 대해서 그거를 가사를 약간 비틀면서 약간 인용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용을 한 거예요. 그것이 뜻하는 바가 뭐냐면은 이찬혁이 영향력이 큰 인물이란 거예요. 쇼미더머니에서 부른 것도 그렇고 거기에서 힙합은 안 멋져라고 얘기한 것도 그렇고 어느새부턴가 이제 또 쇼미더머니가 세상을 망치는 중이야 이런 과감한 저돌적인 발언을 한 것도 그렇고 그런데 단순히 누가 했다면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이를테면 원재가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서 요즘 힙합이 영 별로야 라고 해봤자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거기에 대해서 스님이 왜 힙합을 듣고 그래 하고서 그럴 수도 있겠지. 아무도 몰라. 그런데 이찬혁이란 인물이 사실은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 개성도 분명하고 음악적 색깔도 뚜렷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수많은 힙합 래퍼들이 그렇게 피드백을 던졌던 거죠. 근데 대부분은 거기에 부분적으로 긍정도 하고 동조도 하고 또 이제 약간의 반발도 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그냥 이제 넘어갈만 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거기에 대해서 힙합 래퍼들이 아니야 힙합 요즘 괜찮아 멋있어라고 주장한다고 해도 그건 자기들의 주장이겠지만 대중들이 안 멋있다는데 거기에 고개를 끄덕인다는 거. 그렇지 요즘 참 별로지 멋있는 힙합 래퍼가 별로 없지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데 조금 그렇게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이찬혁이라는 인물이 래퍼도 아니지만 힙합은 안 멋져 한마디 탁 했는데 그게 방송에서 포함해서 수많은 이제 래퍼들한테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 거기에 피드백을 끌어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힙합을 하지 않아도 영향력이 있는 거죠. 래퍼가 아니어도 그게 참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달마대사 같은 경우도 좀 기행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기행의 기록이 많이 있으신데 저도 몇 가지만 알고 있지만은 우리나라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기행을 보이신 분이 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대에는 이제 경어선사 그리고 초반에는 원효 대사 그 다음에 누구지 중간에 진각국사인가 그렇게 3대 기인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스님들 중에
근데 이제 경허 스님 같은 경우가 워낙 기행이 유명하죠. 파격 이제 출격대장부였던 모습들을 많이 보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쇼츠를 한번 만들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그 단청불사금을 이렇게 걷는다고 하면서 불사금을 얻어가지고 술을 마시는 거야. 술을 마시면서 이제 옆에 있던 이제 제자가 만공 스님이라고 했나? 만공이 이제 스님 이렇게 단청불사한다고 이렇게 돈을 받아서 공양금을 받아서 술 사드시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경화 스님이 이제 얼굴에 울그락발그락 해졌으니까 너는 이 단청을 보지 못하느냐 하고서 이런 쇼츠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쇼츠에 대해서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어요. 여러 댓글들이 달렸는데 이를테면 뭐 땡중이다 그런 사람이 있고 저 개유를 하찮게 여겼다 볼 것도 없다 이렇게 한 사람도 있었어요. 뭐 그분들이 그렇게 보시지만 그런데 한 번쯤은 거기서 좀 판단해서 물러서서 판단 중지해서 저렇게 하신 데는 뜻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보는 게 좋다고 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야 술 마시면 가짜지. 결국에는 술 처먹으려고 저런 거짓말을 했구만. 거짓 나부랭이를 했구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큰 스님이 지금에서 인구에 회자되는 분이시라면 인구에 회자된다는 말이다. 아까 전에 까먹었던 게 인구에 회자되는 분이시라면은 그만한 이유는 있을 거야. 내가 한 가지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 아니야 라고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저번 영상에도 했지만은 우리는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을 평가할 적에 단순하게 가벼운 이유로 이 사람을 나쁘다고 규정하고 자기는 복잡하게 나는 괜찮아. 나는 이런 정황 조건이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술 먹었다는 이유로 이 사람 땡중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게 보면 저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의 다른 측면이 있어요. 분명히 선사로서의 법을 갖추신 분으로서의 수많은 성각자 다른 일들이 일깨우게 하신 성각자로서의 면모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살펴서 좀 종합적으로 봐야지 술 드셨다고 저 불사금을 저렇게 했다고 나쁜 중이라고 저 가짜백이라고 이렇게 말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지만은 사람에는 긍부정의 요소가 있어요. 긍정의 어떤 부정의 요소. 그러면은 부정의 요소는 부정의 요소를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을 걷어낼 게 아니라 그거를 타산지석으로 삼으면 돼요. 반면교사로 삼으면 돼. 저렇게 하면 좀 힘들겠구나 하면 되고 긍정의 요소 법에 관한 수행에 대한 자기 어떤 철저함에 대한 거는 저런 모습이 있으셨구나 나도 배워야지 해가지고 부정은 반면교사 긍정은 내가 배워야 될 어떤 모습 이렇게 잡으면 된 것이지 단순하게 저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가짜다 하면은 저 사람에게서 저 선지식에서 배울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거야. 그게 저는 굉장한 큰 손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울 구석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많은 인물들에게 수많은 연구에서 선사들의 어떤 업적에서 그렇게 언급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그래서 내가 배워야 될 부분 약간 좀 반면교사로 삼을 부분 그거라면 반면교사도 결국 배우는 거예요. 긍정도 배우는 것이고 부정도 배우는 거야. 다 배우는 걸로 해서 내 살림살이를 튼실히 하는데 써야지. 그게 중요한 거지. 그렇게 폄하할 필요는 없어요. 폄하할 필요는 없고 저번 제가 말했지만은 이 단순히 술 먹었구만. 저 술 먹으려고 저렇게 거짓말했구만.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 굉장히 단면적으로 보는 거야. 너는 이 법당에 단청이 못 보느냐? 이 법당에 새겨진 단청을 못 보느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잖아요. 그러면 이 몸이 적어도 법당이라는 스스로의 자각, 깨달음이 있으셨던 분이고 그것을 만공 스님에게 제자에게 당신의 어떤 기연으로서 이런 방편법으로 이렇게 일러준 거예요. 물론 이게 대중에게 이게 공개가 돼서 뭐 이런저런 뭐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적어도 몸에 대한 집착에서 이 몸이 법당임을 법이 드러난 몸임을 스스로 자각하셨다. 이거를 사실 배울 게 있는 거예요. 이 배울 거를 놔두고 술 먹었다고 걷어내면은
안 돼요. 공부인은 그러면 안 돼. 배울 거는 분명히 다 배워야 돼요. 다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 누구죠? 하남 스님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분의 이제 깨달음을 배워야 할 것이지 행은 좀 잘 구분해서 좀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행은 배울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예, 그런 것처럼 저도 긍정, 부정, 깨달음, 행 그걸 좀 분리해서 보자. 분리해서 보고서 나에게 취할 걸 취하고 취하지 못할 것은 반면교사로 삼으면 된다. 그럼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자면은 사람들은 그 티베트 불교의 잠언집이 있어요. 선설보장론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고요. 사람들은 유명인에게서 과실을 찾으려고 하지 하찮은 자이거나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마치 보석의 결함을 눈여겨보지 타다 남은 장작 더미를 누가 살펴보랴. 그러니까 경허 스님이 대단한 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에서 말에서 이렇게 잘못된 점을 찾아내서 흠집을 내려고 하는 거야. 가치절하를 하는 거야. 그건 사실은 그분이 유명한 분, 영향력 있으신 분, 깨달음이 크셨던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흠집을 내려는 게 사실은 후인들, 경허 스님을 바라보는 한 입장인 거죠. 근데 이제 다이아몬드에서 과실을 찾는 거야. 좋고 훌륭하고 멋지고 대단한 거에서 과실을 찾으려고 하지. 이거 장작더미에서 야 장작더미에 저기 먼지 앉았다. 야 저 쓰레기 들러붙었다. 누가 그걸 생각하냐고요. 별스럽지 않은 거는 흠을 찾으려고 하잖아. 원래 흠이니까. 근데 크고 뭐 웅장하고 맑고 거대한 거, 뭐 깨끗한 거 그런 거에서는 흠을 찾아내기가 쉽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 뭐지? 요즘 생각이 안 나요. 싫지 않고 길들이기. 그 책에 이제 저자인 스님이 계시잖아요. 거기에서 책이 나왔나? 벽돌을 쌓았는데 누가 벽돌을 열심히 쌓았는데 그 중에서 1000개를 쌓았다고 쳐봐요. 근데 2개가 좀 삐뚤려졌어. 뭔가 상황이 좀 잘 안 맞았어. 그러니까 이 쌓은 사람은 이 2개가 틀렸다고. 이거 영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다른 스승이 와서 얘기한 거지. 너 잘못 쌓은 게 아니다. 잘못한 게 아니다. 왜 그러냐고. 998개를 이렇게 잘 쌓았는데 그 2개를 보고서 2개에 꽂혀 있으면 되겠느냐. 난 실패했어. 난 잘못했어. 이 벽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판단하지 마라. 998개가 이렇게 멋있게 벽으로서 기능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에 초점을 맞추고서 거기에 대해서 그걸 모두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머지 998개가 이렇게 온전하고 멋진데 왜 그걸 보지 못하냐고 그런 거죠. 이것도 어떤 초점인 것 같아요. 이 전체에서 티끌만 보았던 게 그 쌓은 사람의 입장이었고 이 전체를 보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나름의 실수 혹은 변주라고 볼 수도 있어요. 나쁠 수는 없어. 예술은 실수에 의해서 탄생한다는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지만 피사의 사탑도 실수잖아요. 실수가 됐는데 예술이 됐고 인류의 위대한 업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완벽해야 된다. 이것을 고쳐야 된다. 그건 좀 뭐 과학기술 같은 데서는 사실 불량률을 줄인 게 좋겠지만은 어떤 측면에서 그거를 좀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경허 스님께서 왜 그렇게 기행을 약간 미친 크레이지 뭐 이제 thing이라고 하셨어요. 이제 로버트 서먼 교수는 제가 해인사 태설당에서 있을 적에 2011년에 2012년인가? 그때 태설당에서 시절을 보고 있을 적에 그때 로버트 서먼 교수가 찾아오셨어요. 로버트 서먼 교수는 이제 티베트 사자에서를 아마 4번째 본, 5번째 본 이런 걸 번역해 내신 분이에요. 실제로 이제 달라이라마 문화에서 출가를 했었고 거기서 승려 생활을 하다가 다시 나오셨죠. 다시 나오셔가지고 모델하고 결혼을 해서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이제 우리가 아는 우마 서먼인 거예요. 킬빌의 여자 주인공, 저수지의 개들의 주인공 이 우마 서먼이 이제 딸인 거예요. 우마라는 게 이제
그쪽 티베트 쪽에서 좀 많이 쓰는 이름 같아요. 우마. 썰먼은 이제 원래 이제 로버트 서먼 교수의 이름이겠고, 근데 이제 로버트 서먼 교수가 경어 스님의 어떤 행적을 찾는다고 해서 그때 해인사에 퇴설당에 오셨던 거예요. 퇴설당에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을 했죠. 뭐 이쯤에서 경어 스님이 뭐 지도를 하셨겠고 경어 스님이 이곳에 묵으시면서 이제 학인들을 가르쳤을 것이다. 뭐 해가지고 제일 안쪽 방이 있으니까 제가 그 안쪽 방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말하자면 경어 스님이 쓰신 방에서 지내고 있으니까 이제 그 방을 둘러보시면서 경어 스님에 관해서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경어 스님이 일생 동안 그렇게 수행을 하시면서 기행을 많이 하셨는데 그 기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드렸냐면은 경어 스님의 기행은 좀 납득하기 힘들지만은 함부로 따라하려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경어 스님의 깨달음, 그만 어떤 정신적인 레벨에 도달할 수 있다면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겉의 모습으로서 행위로서 따라하는 것은 좋지는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서먼 교수님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한 게 맞다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셨던 게 방송에 나왔어요. 방송에 나와가지고 제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경어 스님에 관해서 언젠가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문광 스님이 그 경어 스님에 관해서 이제 어떤 논문 발표 뭐를 하시는 영상이 하나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좀 봤어요. 그러니까 그 경어선사 학술대회였는데 경어선사의 선시에 나타난 성과 성의 이중주라는 이제 제목이었어요. 이제 문광 스님의 발표 논문 제목이 20세기 한국 불교의 일착자 그 불이의 여정 해가지고 2022년 10월 6일 날 아마 이제 학술 대화를 하셨던 것 같아요. 성 여기에서 이제 성을 같은 성인데 하나는 이제 깨어난 성, 깨달을 성, 하나는 술깃을 성자 이 두 자를 이제 비교를 하시면서 이제 논문 발표를 하셨는데 굉장히 좀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참 저것도 맞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들어봤는데 그때 이제 어떤 구절을 인용을 하셨냐면은 경어 선생님의 어떤 개송 중에 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거세오년 아독성하니 불여이마 도잔년이로다. 이거를 해석하면은 온 세상이 혼미한데 나 홀로 깨어 있으니 숲을 아래에서 남은 생을 보내는 것만 갖지 못하네라고 하면서 그런 개송을 남기셨는데 여기서 이제 성자 마지막 거세 호년 아독성 이게 술 깨어있을 성자라네요. 술에서 깨어나는 성자. 그러니까 이 성자를 보고서 뭐 이제 문광스님이 굉장히 거기에 꽂히셨다고.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뭘까 하면서 당신이 이제 연구한 그 내용들을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근데 저는 그게 좀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경어 스님이 사실은 누군가에게 인가를 받고서 깨어나신 분이 아니거든요.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 아니고 당신 스스로 깨어나셨어요. 근데 깨어나 보니까 깨치고 보니까 이 세상에 자기한테 법을 준 사람도 없고 당시에 이제 깨어났을 당시니까 이 법을 전해줄 사람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이 황 같은데 가짜 같은데 여기서 나만 술이 깨 있어. 말하자면 이 혼미함에서 벗어나 있어. 온 세상이 다 이제 환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대중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경어 스님이 기행을 보시면 저 사람 미친 중이다. 이상한 중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거 아니야. 근데 사실은 경어 스님 입장에서 본다면 세상이 이 전도 몽상에 이 미망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이 사바세계에서 자기 혼자 깨어났다는 이 스스로의 고립감, 혼자만 깨어있다는 자각, 혼자만 본래 면목을 찾았다. 이런 거에서 어떤 외로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세상이 미쳐 있으면은 전체가 미쳐 있으면은 하나 제정신 가진 사람이 미친 사람은 오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말의 일리가 있죠. 세상이 다 미쳐서. 근데 제정신이야. 그럼
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믿고 있지. 근데 홀로 깨어났어. 깨어났는데 누구에게 사고 모인 의발수전이라고 해서 사방을 둘러보아도 사람이 없으니 가사와 바르를 누구에게 전하는가. 그러니까 깨달음을 누구한테 얻은 거, 인가를 받은 건 아니지만 분명히 깨닫고 나니까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 쓸쓸함, 외로움, 홀로 그렇게 깨어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스스로의 어떤 자가, 그런 데서 약간 기행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할 사람도 없고 인정해줄 선식도 없고, 그리고 깨달았는데 이걸 깨달은 사람이 자기 혼자밖에 없어. 그러면서 이거를 또 전해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 황 같은 세상, 꿈 같은 세상에서 홀로 고독을 느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홀로 이렇게 남겨져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외로운 상황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허 선생님의 약간 임종 시기가 좀 겹치긴 한데, 마지막에 임종 시기가 겹치긴 하는데, 나중에 일제가 쳐들어와서 우리 한국을 다 통치를 하잖아요. 일제 침략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나라 선제식들 같은 경우에는 얼추 이제 큰 명성을 가진, 깨달음을 가진 고승이다 싶으면은 이렇게 총독을 또 만나는 일도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겪어 있으니까 그런 사람 만나지 않고 스스로 초야에 들어가서 여기 시처럼 숲을 아래서 남은 생을 보내겠다, 그런 식의 좀 결단을 하셨던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경허 선생님이 굉장히 그 시대에 외로우셨겠구나. 그 외로움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저런 기행을 보이셨던 게 아니실까. 근데 법에는 하나도 어긋나지 않는데 그걸 사람들이 못 알아봐줘. 기행, 미친 사람,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 이런 걸로 평가할 뿐이지. 근데 스스로 홀로 그렇게 면목을 알아냈다는, 그러나 남들이 알아보지 못한다는 그런 상황에서 약간 무행을 그렇게 보이신 게 아닐까, 그런 설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일리가 있죠. 그래서 저런 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전엔 제가 어떤 개인의 성정적인 측면에서 저런 기질이 좀 있으셨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만이 이유가 아니라 시대적 배경, 일제 침략 시기도 있었고 강점 시기도 있었고, 그리고 혼자만 깨어났다는 그거에 대한 어떤 자각과 외로움, 그런 것까지 합쳐서 그런 기행을 총체적으로 관점에서 파악해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저 기행이 좋다 나쁘다 이걸로 평가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넓게 봐야지. 넓게 봐서 이거를 이해할 수 있으면은 좀 더 내 살림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경허 쌤이 술 먹었다고 저 가짜 중이라고 배울 거 없다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은 아무리 악인한테서도 배울 건 있어요. 악인이 이런 비유를 하시지. 내가 밤에 저 산길을 지나야 되는데 불이 없어. 근데 저 악인이 횃불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악인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 횃불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이 밤의 길을 무사히 건널 수 있는 장치를 가졌기, 도구를, 방편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따라 나서야 돼. 근데 뭐냐, 저 사람 악인이야,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술 먹었어 말하자면 저 사람한테 배울 게 없어. 내가 죽는다니까. 내가 배울 걸 배우고 취할 걸 취해야 돼요. 내가 선악의 시비에 사로잡혀서 저 사람 악인이라고 치부하고서 안 배운다면은 내가 살아날 구석이 없어요. 그거를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경허 쌤을 그렇게 단순하게 평가해서는 안 돼요. 시절상, 그리고 그 깨달음의 기현상, 그리고 당신의 정서상,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서 이해하고 경허 쌤의 깨달음의 경지를 배우는 게 우리에게 훨씬 득이 된다라는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경허 선생님의 간단하게 이제 깨달음의 기원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경허 선생님이 스스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는 화두를 드셨던 것 같아요. 어떤 뭐 발심이 생겨가지고 그 어떤 화두를 드셨냐면은 불법의 대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영훈 선사가 대답했어요. 나귀의 일이 가지 않았는데 말의 일이 왔도다. 그러니까 나귀 일이
아직 안 갔어. 근데 마을의 일이 왔구나라는 식으로 이 화두를 간택해서 스스로 정진하셨던가 봐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뭐더라? 자기 삼위 도반의 어떤 아버지가 좀 공부를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다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콧구멍 없는 소를 얘기했나 봐요. 코를 이제 콧구멍 소 이게 뚜레를 껴야 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껴야 되는데 콧구멍이 없어. 그래서 콧뚜레를 낄 수가 없어. 이런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탁 듣고서 오도한 거야. 오도하면서 오도성을 지으셨는데 그 오도성이 어떻게 되냐면은 홀문인어 무비공 돈각 삼천 시야가 호련히 곱빛 뚫을 구멍이 없다는 말을 듣고 문득 삼천세계가 내 집이 되었네. 그러면서 6월 연암 산하로 야인무사 태평가 6월 연암산 및 조용한 길에서 야인 들 사람은 일이 없어 태평가를 부르네라고 이렇게 오도성을 이렇게 개송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이제 무비공인데 이제 곱빗뚫을 이제 구멍이 없다 소에게. 근데 이제 이제 그것도 재밌어요. 경어 스님이 성우잖아요. 성우가 그 깨어날 성이에요. 깨달을 성자. 뭐 지혜로울 성자가 아마 저 생각이 안 나는데 깨어날 성, 영리할 성, 깨달을 성. 깨달은 소예요. 본명 자체가. 경어 성우. 물론 이제 이건 좀 이제 어거지로 맞출 수도 있겠지만은 본명도 중요해요. 본명.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닌 거야. 이름이 그걸 암시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의 삶을. 경어 성우. 깨달은 소. 경어 성우. 이제 나중에 이제 이제 소와 관련된 곱빗뚫을 구멍이 없다. 무비공이다. 거기에 무비공을 탁 듣자마자 깨쳤어요. 그렇다면 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무비공, 구멍이 없는 콧뚫을 구멍이 없다. 무비공 탁 단어 듣고 깨쳤어. 왜 깨쳤을까요? 왜? 네, 이제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를 해석으로 해서 자꾸 깨달음을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개송에서 두 가지 이제 한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 드릴게요. 홀문인어 무비공 호련히 곱빗뚫을 구멍이 없다는 말을 듣고 여기서 호련히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동각삼천 시야가 문득 돌연히 갑자기 몰록 삼천대천 세계가 내 집이 되었네. 돈자 이게 중요해요. 몰록 돈자 갑자기 돈자 문득 돈자. 그러니까 앞에는 홀자로 시작했어. 호련히로 들었고 문득 깨친 거예요. 호련히 무엇을 들었고 문득 무엇을 깨쳤다. 근데 그 무엇을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 근데 사람들은 이를테면은 자기 스스로의 어떤 안목이 없거나 이거를 자꾸 언어적으로 이해적으로 해석하려는 사람들은 그 뒤에 내용들에 관심을 가져요. 무비공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스님이 예전에 어떤 누구하고 사대부의 어떤 분하고 이게 서신으로 왕래를 할 적에 무비공이란 이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기도 어디서 써놨는데. 그치? 서장에 무엇무엇으로 언급되는 측면이 있어. 무비공 이제 뭐 일단 수행을 안 하고 뭐 이제 한가롭게 사는 뭐 이제 수행승들, 중놈들 이렇게 해가지고 좀 폄하할 적에 쓴 표현이 있는가 봐요. 그리고 뭐냐면 뒤에 돈이잖아요. 몰록 돈자, 갑자기 돈자. 그거 같은 경우에 그
돈이니까 어떤 돈교가 있잖아. 돈교의 교파, 뭐 설하는 내용, 이렇게 수장들, 뭐 어떤 가르침의 뭐 흐름 방식, 뭐 이런 거를 설명하는 거야. 근데 내용물 설명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홀에는 뜻이 없어요. 돈에도 뜻이 없어. 호련이에도 뜻이 없고 몰록, 문득에도 뜻이 없어. 근데 이 홀과 돈, 뜻 없는데 진정한 뜻이 있어요. 이 뜻없는 뜻과 만날 적에, 개합을 할 적에 그것이 깨달음인 것이지, 그 내용물을 찾아서 이것이 이렇기 때문에 이걸 생각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사량으로 깨쳤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뜻없는 뜻에 개합을 해서 이제 경허 스님이 깨치게 된 것이지, 그 내용을 헤아려서 깨친 게 아닌 거예요. 깨달으면 그 모든 것이 내용물이 될 수 있지만은 깨닫지 못하면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내용물을 다 해짓고 외워도 자기 살림 하나 못 건져요. 그거야. 근데 가끔은 이제 이 내용물을 분석하는 분들이 계셔요.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모르셔서. 그러니까 뭐 제가 비난한다기보다는 아직 모르시는구나. 모르시니까 저렇게 내용물 찾아다니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듣는 찰나, 보는 찰나 이렇게 깨친다고 하는데, 그 찰나의 뜻이 있어요. 듣는 내용물을 따라가서 안 되고 보는 내용물도 따라가서 안 돼요. 그 찰나, 그 찰나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호련히 할 때 홀자이고 문득할 때 돈자인 거야. 거기야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근데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지려거든 자기 실체감은 확 걷어져 있어야 돼요. 순간적으로 걷어져 있어서 한번 딱 제대로 만날 수가 있는데, 많이 걷어져 있을수록 실체감을 비워낼수록 크게 만나요. 크게 탁 붙어요. 탁 붙하기보다는 확 펼쳐나간다고 해야 될까? 그렇게 개합되는 정도가 크죠. 근데 대부분 그래요. 어느 정도 탁 했다가 다시 떨어지고, 뭐 제 식으로 표현하죠. 쪼그라들고 나로 그냥 왔다 갔다 하고서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깨달음 경허스님의 개송에서 보자면은 그 중심은 홀과 돈에 있다. 제가 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허스님의 일화를 또 뭐 이제 제가 적어놓기도 했는데, 망공스님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제자가 어린 그냥 삼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시냇물 건너갈 적에 뭐 여인이 못 건너고 있어. 옷 때문에 옷이 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허스님이 이를테면은 그런 거지. 여인을 이제 업고서 이제 강을 건넌 거야. 건너니까 옆에 있는 제자가 아니 스승님 불가에서는 어떻게 젊은 여인과의 신체 접촉을 저렇게 금기시하는데 어떻게 스님은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저녁에 밥 먹다 자기 밥 먹고 난 뒤에 자기 전에 이렇게 스승한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스승이 탁 쳐다보면서 이 유명한 말을 남기죠. 나는 그 강가에 여인을 내려놓았지만 너는 아직도 그 여인을 업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탁 이제 반전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 인연에 맞게끔 해야 할 일을 했어. 그런데 모든 일은 다 끝났음에도, 해야 할 일은 했음에도 여전히 그 생각, 기억, 분별심 그걸 쥐고서 갖고 다니는 거, 여인을 이제 등에 업고 다닌 거는 그 제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파격이죠. 이것도 약간의 파격이고, 경허 스님의 어떤 기록을 보면 파격의 행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게 수많은 이제 일화들로 남겨져 있죠. 이게 가장 알려진 거고, 이게 또 다른 형식으로 변형이 많이 됐을 거예요. 경허 스님하고 뭐 망공 스님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경허 스님 그냥 제자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어떤 스승과 제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다가 이제 1886년에 뭐 6년간 보미를 마치시고 뭐 옷과 바가지 주장자 다 태우시고 무행을 나섰다고 하시네요. 그러면서 이제 도련이 환속해서 박난주 라고 이렇게 개명도 하셨다나 봐요. 원래 이제 제가 알기로는 경허 스님이 여산송씨예요. 여산송씨. 이제 본명은 송동욱이라고 이제 하시는데, 박난주라고 난주
뭐 이건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박난주라고 개명을 하셨고 서당의 훈장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한경도 갑산 뭐 웅이방 도화동에서 이제 1912년 4월 25일 새벽에 임종기를 남긴 뒤 입적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경화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돌아가셨는가에 대한 기록이 뭐 다 같지는 않은데 뭐 출처가 없다는 이제 기록도 있고 어디서 돌아가셨는지 뭐 그런 기록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뭐 구체적으로 알아보지는 않았지만은 이렇게 좀 기행을 많이 하셨죠. 참 그러니까 참 승속에 얽매임이 없으셨던 분이었어요. 참 거기에 대한 집착도 없으셨고 그러면서 법이 견처 깨달음은 정말 뛰어나셨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3월이라는 제자가 나오셨죠. 해월하고 수월하고 만공스님, 만공스님인데 만공스님은 월자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공스님이 이제 본래 본명은 월면이에요. 월면, 달의 얼굴, 달의 낫, 달, 만공 월면 스님. 그래서 월면 스님인데 이제 만공 스님으로 더 알려져 있어서 그런데 월면 스님인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 분의 이제 달 3월 제자를 이렇게 남기셨다고 하시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이제 경허 스님의 기행, 무행을 잠시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원철 스님의 글을 한번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함을 모아두는 앨범을 꺼내고선 찾고자 하는 인물을 확인했다. 손에 책먼지를 묻힌 김에 마지막까지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샅샅이 살폈다. 일반적인 형식을 따라 제작한 명함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그 가운데 색깔을 넣거나 사진 혹은 캐리커처를 새긴 것도 있고 갖가지 이력을 앞뒤로 즐비하게 나열해 놓은 것도 있다. 그런데 흰 바탕에 자필로 전화번호와 이름만 달랑 기록된 명함이 나왔다. 오래전에 받아둔 것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누굴까? 저도 명함을 좀 다 모아두지 않는데 저쪽에 좀 모아두는데 저쪽 책장에 근데 잘 이제 기억은 안 해요. 이제 모아두긴 하는데 나중에 또 정리하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은 저도 나중에 뭐 명함을 한번 만들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긴 하지만은 근데 요즘 시대 최고의 명함이 뭘까요? 요즘 시대 제가 이 말을 들었어요. 요즘 시대 최고의 명함은 뭘까? 내가 이게 네모난 종이 뭐 판때기 만들어서 이제 전해주는 게 명함일까요? 요즘 시대 최고의 명함은 네이버 명함이라고요. 네이버 명함. 네이버에 딱 쳐서 이름 나오면은 그게 가장 좋은 명함이 돼요. 그만큼 대중들에게 인지도가 있다면은 굳이 명함 내가 파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름, 뭐 활동, 뭐 소속처 이런 거는 다 나오고 있죠. 물론 이제 개인 연락처까지 안 나오겠지만은 그런 거가 나오기 때문에 네이버 명함이 요즘엔 최고의 명함이다. 그런 거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다음 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명함을 보니 백비가 생각난다. 무자비 혹은 몰자비라 불리는 글자를 새기지 않은 비석말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비석을 세우든지 말든지 세웠으면 글자 제대로 새기든지 둘 중 하나이어야 한다는 이분법에 익숙하다. 하지만 그런 고정적인 생각의 틀을 깨주는 백비는 그 자체로 또 다른 존재감을 과시했다. 백비족자나 백지 답장처럼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백지 답장.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잘한 행동이 불교의에 시험에서 백지 답장을 낸 거라고 제가 이미 몇몇 인터뷰에서 좀 얘기한 적이 있어요. 백지 답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중놀이를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조선중기 선비인 박수량 묘소 앞의 비석은 어떤 글자도 새기지 않았던 까닭에 백비 전남기념물 제98호 장성근 황룡명 금오리 소재라고 불린다. 청백리로 이름 높았던 그의 공적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기념물이라 하겠다. 조정에서 참판, 판서 등으로 38년이나 근무했지만 자기 집 한 채 없었고 죽은 후에도 장례 비용이 모자랄 정도였다. 게다가 유언마저도 청백리답다. 내가 외람되이 반서의 반열에 올랐으니 영광이 분수에 넘쳤다. 내가 죽거든 절대로 묘비를 세우지 말라라고 이제 이렇게 남기셨죠. 백비 이유도 여러 가지다. 정말 쓸 것이 없어서 비워둔 경우도 있었던 모양이다.
중국 북경 인근의 명13릉, 명나라 임금 13인의 무덤인데 구역에 있는 만력제 신종 비석도 무자비로 유명하다. 스스로 무위의 도로 나라를 다스린다고 여겼다. 측근조차 왕의 얼굴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은둔으로 일관하면서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백성들이 임금의 이름조차도 몰랐다는 요순시대가 태평성대라고 오해 아닌 오해를 했던 모양이다. 결국 기록할 만한 업적이 없는 탓에 백비가 되었다는 믿거나 말거나 한 농담 같은 진담이 전해져 온다. 그러니까 무위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무위라고 생각하는가 봐요.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지, 글자적으로. 그러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나 백수야. 백수 왕이야. 백수 왕이죠. 왕. 나 뒤에서 게임만 할 거야. 어리석은 거죠. 무위의 참뜻은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는 바 없이 그 모든 일을 하는 걸 뜻해요. 그 모든 일을 했다 손 치더라도 한 바가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 검 모양새만 따라한 거죠. 육조선님의 무수지수도 똑같죠. 무수지수. 무수. 수행하지 않는 수행. 수행이 없는 수행. 그게 진정한 의미의 수행이죠. 수행인데 수행한 바가 없어. 남는 바가 없어. 그게 진짜 흔적을 남기지 않는 거니까 좋은 수행이야. 뛰어난 수행. 제가 갑자기 또 생각나네. 예전에 봉암사 살면서 어른 스님이 야, 선어에서 정진해봤자 이거 남는 거 없다고. 그러니까 원제수자는 어디 좋은 데 가서 군법사 하고 박사 한 번 따고 교수 자리 들어가면 하고 그렇게 사는 게 훨씬 좋아.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스님이 계신데 수행해봤자 남는 거 없다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예 스님 남는 게 없어야 수행입니다라고 이렇게 좀 되바라지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걸 모르실 거예요. 모르실 건데 남는 게 없어야 수행이다. 이런 어떤 자기만의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서도 그런 중심이 굉장히 뚜렷했던 것 같아요. 남는 게 있으면 수행이 아니다. 결국에 남는 바 없으므로 다 회양돼야 된다. 그런 기준을 잡았어요. 제가 물론 그렇게 깨치진 못했다 하더라도 그 기준이 명확했기 때문에 수행하는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정진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참 초발심이 중요한 거예요. 초발심이 누구한테서 그걸 배우느냐, 어떠한 이제 수행의 기틀을 가지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서 또 흔들리지 않느냐, 자기만의 원력을 세워가느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모여가지고 나중에 수행과 정진을 통해서 뭐 이제 회광반조를 통해서 깨달음이란 기원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깨달음이 단순히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간절함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은 제일 중요하다겠지. 간절함 하나로 다 된다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또 다른 게 필요해요. 선지식 기념도 필요하고 좋은 도반도 필요하고 수행 환경도 필요하고 건강의 어떤 조건도 필요하고 거기에 바른 안목도 필요하고 간절함 하나로 모든 게 다 해결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간절함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야. 여러 가지 인연 조건들이 다 균형 있게 화합해가지고 깨달음이란 기원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간절함인 거예요. 근데 간절한데 공부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인연들이 안 갖춰져서 그래요. 잘 갖춰져 있어야 돼요. 간절하기만 해서도 안 돼요. 성실하기도 해야 되고 꾸준하기도 해야 되고 또 스스로의 원력도 세우기도 해야 돼요. 이런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반대로 극과 극으로 평가가 난무했던 당나라 측천무의 비석도 몰잡이인 백비다.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성 황제로 15년간 재위하면서 당이라는 국호를 주로 바꿀 만큼 혁명적인 정치 행보를 밟았다.
유언은 자기 비석을 글자 없이 비워두라는 것이었다. 남자들이 지을 비문은 보나마나 여자인 자기에게 결코 후하지 않을 것이며 또 제국을 위한 대인배 정치를 소인배들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염려 때문이었다고 한다. 물론 이 말의 진위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말 만들기 좋아하는 호사가들의 뒷담화일 것이다. 어쨌거나 이후 섬서성 함양에 있는 높이 8m의 거대한 백비는 모든 백비의 대명사가 되다시피 했다. 그러니까 측천모의 백비가 8m나 되나 봐요. 엄청 큰 백비잖아요. 거기다 아무 글자도 쓰지 마라. 그거 명하셨으니까 어떻게든 여왕이 그렇게 명했으니까 백비의 대명사가 되는데 그 크기, 업적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백비도 유명해지려거든. 뭐 이제 나 같은 뭐 산골에서 뭐 그냥 이렇게 정진하고 뭐 이렇게 뭐 산행하고 뭐 유튜브도 하고 이런 것보다는 큰 스님이 되어가지고 뭐 조계종 종정 돼가지고 뭐 이를테면 그분이 백비를 남겼다. 어디 산골에 뭐 볼 것 없는 중에 백비 남기는 것보다 큰 사람이 백비를 남기면 이게 큰 의미가 되는 거죠. 아까 전에 이찬혁 얘기했잖아요. 이찬혁까지 굉장히 이찬혁처럼 이렇게 굉장히 영향력 있는 가수가 돼야지 한마디 해야지 뭐가 나오지. 제가 아무리 힙합 별래야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물론 의미가 있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의미가 없어도 그런 대로 잘 살아요. 거기에 만족할 수 있으면 그게 참 좋은 거죠. 비문을 채우든지 비우든지 그건 남는 자들의 몫이다. 하지만 그것을 자기 몫이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자찬이 해답이다. 스스로 짓는 것. 과대평가 혹은 평가절하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기 때문이다. 미국 3대 대통령 제퍼슨은 묘지몽을 스스로 지었다. 대통령을 지냈지만 대통령직도 별것 아닌지라 넣지 않았고 가족에게는 한 글자도 추가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대통령 묘비명이죠. 미국 독립선언서의 기초자, 버지니아 종교자유법의 제안자, 버지니아 대학의 아버지인 토마스 제퍼슨. 여기에 잠들다. 되게 말끔하죠. 세 가지를 당신 업적을 내셨는데 미국 독립선언서의 기초자, 버지니아 종교자유법의 제안자. 종교자유법이 이때 이제 토마스 제퍼슨에 의해서 생겼나 봐요. 버지니아 대학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거를 대학을 창건하셨나? 그랬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잠들다. 되게 말끔하죠. 거쳐간 자리가 아니라 추구하는 가치에 방점을 찍은 이력서라 하겠다. 자리 자체를 중요하게 여겼다면 벼슬 이름을 나열했을 것이다. 하지만 일을 하기 위한 자리였기에 수단 방법이었죠. 직위가 아니라 일의 내용을 열거한 것이리라. 근데 가끔 그 수단 방법을 과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이제 뭐 페이스북, 뭐 SNS, 뭐 블로그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인스타 계정 보면은 커리어가 한 10대줄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10줄 넘어간 사람들. 뭐를 했고 뭐를 역임했고 무엇의 대표였고 뭐의 어떤 여기를 연수를 했고 어디서 무슨 과정을 거쳤고 이거를 쭉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 개인 가치지만은 좀 뭐랄까 자기 PR의 시대라고 해서 저걸 뭐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참 어떤 의미에서 내공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공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자기에 대한 설명이 길구나, 자기소개가 길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건 저도 마찬가지야. 저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 그 책 알 적에 저자 소개가 있잖아요. 꽤 길었어요. 한 8줄, 9줄. 물론 이제 이렇게 반면이지만은 8줄, 9줄 정도 됐나?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길었어요. 근데 제가 좀 변명을 하자면 이유가 있어요. 왜 길었느냐? 제가 영향력이 없어요. 인지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자 소개가 어떻게 보면은 이 책을 펼 적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저자 소개라고요. 이제 여기 원철 해가지고 원철 스님 같은 경우는 이게 셋, 넷, 다섯, 10줄 정도로 이렇게 했어요. 한국 불교 경전과 선사들의 선어록 번역 및 해설 작업을 통해 고전의 현대화에 일조하는 한편 대중적인 글쓰기를 통해 세상과의 소통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하면서 그러면서 강주도 하시고 대한불교조계는 불학연구소 소장, 부교연구실장, 현재는 불교사회연구소장으로 있다 하면서 그 다음 뒤에 이제 저서 나왔는데 되게 간략한 소개죠. 간략한 소개고
근데 뭐냐면은 저는 처음에 책을 내는데 제가 커리어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 소개할 만한 뭐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과거 기록 뭐 하고 고무신으로 뭐 고무신 뭐 여인에게 두들겨 맞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얘기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걸 책을 내면서도 그런 게 있어, 그런 욕심은 좀 있었어요. 나중에 저자 소개를 좀 단순하게 하고 싶다. 한 줄. 제 목표는 딱 한 문장, 한 줄로 끝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책이다 보니까 저자 소개를 영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뭐 백비처럼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고, 근데 한 줄로 딱 하고 싶다는 저만의 욕심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책들 보면서 다만 나로 살 뿐, 나 아직 열리지 않은 선물 하면서 점차로 저자 소개 좀 줄어들었어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제가 이 제 저자 소개를 딱 한 줄로 하고 싶어요. 뭘 하고 싶느냐? 제가 지금 SNS, 블로그, 페이스북에 아마 똑같이 해놨을 거예요. 김천 수도함에서 원제놀이 합니다. 라고 이렇게 다 똑같이 해놨어요. 인스타도 그렇게 해놨나? 어떻게 그 김천 수도함에서 원제놀이 합니다. 이걸로 해놨는데 나중에 혹시 제가 거처로 옮기거든 어디에서 원제놀이 합니다. 이걸로 딱 한 줄 끝내고 싶어요. 그래서 저자 내가 나중에 책을 낸다 하더라도 어디에서 원제놀이 합니다. 이걸로 딱 끝내고 싶어요. 아니면 뭐 간단하게 원제놀이 중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싶기도 하고. 근데 이것도 자기 공력이 뛰어나야 돼. 자기 영향력도 뛰어나고. 근데 아직은 제가 먼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좀 세상과의 어떤 출판사와의 어떤 타협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아직은 제가 그만큼 뭐 뛰어난 역량을 갖춘 인물이 아니어서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죽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부도탑의 내용을 이렇게 했잖아요. 백비다 보니까 백비도 있겠고 자기 부도탑 묘비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묘비명을 좀 알아봤거든요. 사람들이 어떤 묘비명을 남겼는가, 혹은 유명인들이.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잘 놀다 갑니다. 이 세상 잘 놀다 갑니다. 이것도 참 멋있어. 그러면서 또 누가 묘비명을 남겼는데 외국인데 내가 아프다고 했잖아. 그 묘비명이 있어요. 묘비명이 있고, 그러니까 아프니까 죽은 거죠. 내가 아프다고 했잖아 하면서 또 누군가의 묘비명은 피라미드를 원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이 피라미드 쌓고서 이렇게 했는데 비서관으로 끝났잖아요. 피라미드를 원했는데, 이런 것도 있고. 실제로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닐 적에 주변에 유명한 평양냉면집이 있었어요. 근데 묘비명은 아니고 그 주인장님의 유언이 좀 기가 막혔어요. 뭐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말로는 육수가 5일치밖에 없는데 이게 마지막 유언이셨다고요. 이제 뭐지? 평양냉면 육수를 만드셔야 되는 게 5일치밖에 없는데 하고서 돌아가셨다고요. 나중에 돌아가시고서 그 가게는 망했어요. 아들인가 누군가 했지만은 그랬나? 근데 결국에는 망했어요. 안 돼가지고 그런 게 있고. 제가 유명한 좀 묘비명 한번 소개해 드려 보자면은 1925년 노벨상 수상자 조지 버나드 쇼 같은 경우에는 묘비명에 이렇게 적어놨다고 해요. 이렇게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끝날 줄 알았다. 그렇죠?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끝날 줄 알았다. 그리고 소설가 어니스트 해밍웨이 같은 경우에는 일어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제 죽은 자는 못 일어나니까 이렇게 찾아왔는데,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 이제 나는 명령한다. 짜라투스트라를 버리고 그대 자신을 발견할 것을.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 책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걸 버리고 이제는 그대 자신을 발견하라. 되게 멋있는 유언이죠. 묘비명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다음 묘비명이 너무 멋져. 시인인데 에밀리 디킨스.
제가 좀 예전 본 것 같긴 한데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되게 멋져. 돌아오라는 부름을 받았다. 근데 이거 너무 멋진 묘비명이었어. 제가 볼 적에는 돌아오라는 부름을 받았다. 짤막해, 명확해. 그러면서도 임팩트 있어. 돌아오라는 부름을 받았다. 너무 멋져. 시인이라 그런가. 나 이게 제일 멋지더라고요. 물론 다른 묘비명들도 다 재치 있고 의미 있기도 하지만은,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또 이제 걸레 스님으로 유명한 이제 중광 스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중광 스님, 좀 연세 있으신 분은, 좀 불교에 적으로 오래 두신 분은 좀 아실 거예요. 중광 스님이 뭐 제가 알고 있기는 뭐 영국에 가서 어떤 왕실 협회에서 시 낭송도 하고 했다는데 좀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묘비명에 뭐라고 쓰셨냐면은 괜히 왔다 간다 이렇게 쓰셨어요. 괜히 왔다 간다. 그러니까 당신 어떤 삶의 어떤 기행처럼 묘비명도 좀 기이하죠. 괜히 왔다 간다. 근데 또 그게 어울려요. 근데 이제 아마 우리나라에 이제 문인 중에 뭐 기인방이 있나 봐요. 3인방, 기인 3인방. 중광 스님이 계셨고, 이회수 선생님 계셨고, 천삼병 시인님 이렇게 계셨고, 이렇게 세 분이 계셨어요. 세 분이. 근데 기인이었어요. 좀 기행을 좀 이렇게 많이 일삼고 다니셨다나 봐요. 근데 제가 기록을 찾아보진 않았어요. 실제로 어떤 기행들을 하셨는지. 근데 저도 이제 절에 살다 보니까 이제 중광쌤에 대한 이제 이런저런 뭐 들려는 말들도 듣잖아요. 그 기행이 경허스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경허스님 아무것도 아닌 기행들이 많습니다. 중광스님이. 근데 제가 이거를 여기서 얘기하지 못해요. 찾아보시려면 찾아보시고, 그런 기록보다는 제가 들은 게 더 훨씬 심해가지고 이거는 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소개를 할 수가 없고, 참 세상에 별의별 분들 많이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 법의 세계가 이렇게 다채로운 거지. 법의 세계가 이런 인연으로 저렇게 다채롭고 저런 인연으로 다채롭지. 참 다채롭다는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쁘다는 생각이 든다기보다는 거기서 뭔가 이유는 있었겠지. 뭔가 감지가 돼서 저건 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탐구하고 파헤쳐가면서 좋은 면을 흡수하면 좋은 거죠. 나쁘다고 저런 기행을 저질렀다고 몰아세우고서 걷어내면 안 돼요. 배울 건 배우자. 이게 저의 주의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자기 묘비명을 이렇게 다양하게 재치 있게, 그러면서 인상 깊게 남기셨는데, 여기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도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죽음이란 게 뭐 20년 안에도 올 수도 있고 30년 뒤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급작스레 뭐 2년 3년 뒤에도 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죽음을 미리 연습해 두는 것도, 준비해 두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제 묘비명 이미 생각해 뒀어요. 제가 뭐라고 발표는 안 하겠죠. 제가 죽을 때 자연스럽게 발표가 되겠으니까. 저는 죽을 준비를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죽을 준비 해야지. 저는 이미 40대 중반인데 예전부터 죽을 준비를 해놨어요. 해놨기 때문에 죽음과 함께 산다. 이것이 대학생 때 제가 노트에 계속 썼던 Live with Death라고 했지만은 그게 여전히 유효한 것 같아요. 죽을 준비. 내일 죽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죽을 준비는 해놓고서 묘비명 하나쯤은 그렇게 한번 머릿속 안에 염두에 두고 누구한테 일러주긴 해야 되겠죠. 묘비명 쓰려거든. 그렇게 해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한번 영상 마치면서 묘비명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런 숙제를 드리면서 이번 글 축천무의 백비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